아직도 그날의 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지는 장대비가 마치 제 눈물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당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연구가 현관에서 던진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김옥자입니다. 29의 분식집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남편과 함께여서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연구가 중학교 들어갈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던 연구가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20년간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의대 6년을 보냈습니다. 밤늦게 병원 당직 설 때면 도시락을 싸들고 갔던 날들이 눈에 선합니다. 시험 기간이면 푸짐하게 반찬을 해서 기숙사로 보내곤 했지요. 전공의 과정까지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굽었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한 지 6개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제가 청소해 놓은 곳은 다시 더럽혀졌습니다. 어머님,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그냥 계시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렇게 시작된 며느리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습니다. 연구도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은 와이프가 싫어해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쏟아지는 장대비가 마치 제 눈물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당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연구가 현관에서 던진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나가야 돼? 이 집은 내가 모아둔 돈으로 산 집이야. 법적으로 이 집은 이미 제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어요. 엄마는 이제 여기 계실 자격이 없으시죠? 연구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와이프가 불편해하니까 이제 그만 나가세요. 연구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매번 그렇게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신랑이 스트레스 받아요. 빗속에서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연구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낡은 휴대폰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겨우 옷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의 첫날 밤은 차가웠습니다. 역사 구석에 캐리어를 베고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기 할머니 노숙자요? 옷은 깨끗한데 왜 저러고 계시지? 나이든 노숙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저쪽으로 가봐. 힘없이 일어나 짐을 들고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화장실 앞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쪽 구석으로 가보세요. 제가 자리 하나 마련해 드렸어요. 친절한 영무원의 안내로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역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를 전전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다른 노숙자들도 조금씩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조용히 있어서 좋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하지만 때로는 술 취한 노숙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는 왜 여기서 자는 거야? 집도 없어. 네가 뭔데? 여기서 잠을 자? 그래도 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아침이면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나마 캐리어에 넣어온 깨끗한 옷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하루는 친절한 영무원이 라면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제가 끓여왔어요. 뜨거운 라면 한 그릇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라면을 끓였는데 이제는 한 그릇의 라면이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학생들이 던지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였으면 어땠을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연구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연구는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습니까?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지요. 엄마, 나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 그 말을 믿고 20년을 죽어라 일했습니다. 분식집 수익으로는 의대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포장마차도 했고 새벽에는 식자재 장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비를 보냈는데 남편 사진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노숙자 생활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할머니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처지였습니다. 저도 아들 둘 의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 모른 척해요. 서로의 처지가 너무 비슷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면 계속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다 날이 밝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라도 한 통 할까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는 의사 가운 차림의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연구 생각이 나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텐데 그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하지만 전 이제 그저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역을 나가고 밤이 되어서야 다시 들어오는 생활.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모습이 초라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조차 잊혀져 갑니다. 노숙 생활 10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지하철역 구석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밤중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아들인가 싶었지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 걸었네요. 그런데 왠지 그 목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 있나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상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한밤중에 낯선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서준호였습니다. 35의 나이에 대기업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됐어요. 아이고, 애썼겠네. 근데 형들이 저를 완전히 배신했어요. 준호의 이야기는 깊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두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막내인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유산은 골고루 나눠주시기로 했대요. 근데 형들이 공모해서 저를 완전히 제외시켰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형들도 저를 예뻐해주고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지는 건 어디나 똑같나 봅니다. 준호야,
처음 듣는 청년이었지만 아들뻘이라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단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아들을 키운 이야기. 남편과 사별하고도 힘들게 버텨온 이야기.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나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지금의 이야기.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괜찮아. 이제는 담담해졌어. 그래도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크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게 더 슬프기 때문이야.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가족도 돈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제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돈은 또 벌면 돼. 하지만 한번 깨진 가족은 다시 붙이기 힘들어. 형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응, 말해봐. 내일 저희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라니? 제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가 있어요. 형들이랑 다투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할머니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어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준호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지하철역에 있단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할머니, 전 할머니의 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다. 내일 올 거니? 네, 새벽 6시에 역 앞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낯선 젊은이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새벽 6시 준호가 역 앞으로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제 모습을 보더니 안타까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먼저 아침 식사부터 하시죠. 근처 호텔 레스토랑으로 저를 모시고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거라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밥을 먹을 줄이야. 식사를 마치고 준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5층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창밖으로 서울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형들이 주식을 모두 매각하려고 해서. 준호의 설명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회사의 지분 30%를 준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들이 공모해서 나머지 지분을 모두 경쟁사에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적대적 인수합병이 될 거예요. 제가 모든 걸 잃게 되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준호는 이 회사를 창업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지만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3년 전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꿈을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형들은 달랐죠. 형들은 준호가 가업을 잇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고문이라니? 네. 할머니의 경험이 필요해요. 준호는 자신의 회사가 즉석식품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2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신 경험, 그리고 그 정직함과 진정성,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저 분식집이나 하던 할머니인데. 그게 아니에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걸.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으로 하고 회사 숙소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던 제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다니. 시간은 충분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는 답을 주셨으면 해요. 준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분식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단골도 생기고 그렇게 아들을 키워냈는데. 준호야, 네. 할머니, 시간은 필요 없어. 지금 답을 줄 수 있어.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기회를 줘서 고마워. 한번 열심히 해볼게.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오후 준호는 제게 회사 숙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침대에 앉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지하철역 바닥이 제 잠자리였는데 이제는 제 방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입니다. 준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고맙다, 준호야.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회사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고 고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곁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신제품 회의가 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처음 보는 차트와 그래프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샘플을 보자마자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맛이 너무 짜요.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20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간장 맛은 줄이고 대신 채소의 단맛을 살려보는 게 어떨까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희가 3개월째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그날 이후로 직원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고모님, 이 레시피 한번 봐주세요. 이 맛은 어떠세요? 제가 분식집에서 써오던 비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국물 맛을 내실 때는 물을 넣어보세요. 면은 살짝 덜 익혔다가 육수에 담가야 해요. 어느 날은 준호가 기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새로 나온 제품 매출이 3배나 늘었대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회사가 점점 바빠져 갔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하나둘 출시되었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모님이 오시고 나서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구소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 시식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음식 맛이 분식집 맛이랑 똑같아요. 손님들의 반응을 직접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준호는 제게 더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신제품 개발팀을 맡아주세요. 개발팀 직원들과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 소스는
조금 더 매콤하게. 이건 크기를 좀 더 작게. 하나하나 수정해가며 완벽한 맛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하는 말은 모두 메모했습니다. 고모님의 노하우가 우리의 재산이에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업계 3위까지 올라왔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준호야,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형들은 비웃었고 주변에서는 다 실패할 거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잖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직원들과 새로운 제품을 연구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우리 제품이 진열된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던 그날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로 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제품들이 하나둘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제품이 나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할머니, 대형마트에서 완판이래요. 준호가 들뜬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하나의 성공을 시작으로 연이어 히트 상품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정직한 맛을 알아봐요. 첨가물 넣지 말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보세요. 개발팀 직원들과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즉석식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회사의 매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이 3배나 상승했습니다. 준호의 형들도 이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할머니, 형들이 찾아온대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경영권을 놓고 협상하자고 해요. 다음 날 회의실에서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동생, 너가 해냈구나.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이제 너의 능력을 인정하마. 형들은 준호와의 다툼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지분 매각도 중단되었습니다. 오히려 회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형들과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준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고모님의 공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푸드테크의 전설적인 기획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던 그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인연.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해외 시장도 노려볼까요? 저는 고민 없이 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연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첫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맛을 이렇게 잘 살렸다. 신선한 충격이다. 해외 바이어들의 평가였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직원 수도 2배로 늘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오래 사랑받을 수 있어요. 젊은 직원들이 저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이 회사에 오길 잘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당당한 CEO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리더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보람을 느낍니다. 단순히 회사의 성공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길지 설렙니다. 지하철역에서의 그 절망적인 밤이 이렇게 찬란한 아침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신제품 기획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아드님이 오셨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가 여기 어떻게? 문이 열리고 연구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구겨진 양복.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나가줄래?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얘기를. 할 말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파산했어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원 운영하다가 실패했어요. 와이프도 절 떠났고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비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땐 엄마가 필요 없다며? 연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회사 다니시는 줄 몰랐어요. 도와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왔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지? 아닙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연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준호야. 우리 아들이야.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그 아드님 준호는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주시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여기 올 자격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난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연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와서 무슨 뉘우침. 연구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와이프 말만 듣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구야. 네, 어머니. 너는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이제는 내 삶도 있어. 연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 그것밖에 안 보이는구나.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그만 가주면 좋겠다. 연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언론에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다가 이렇게 된 거 다 숨기고 계시죠?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연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러시죠. 대신 병원 운영하면서 벌인 비리도 같이 공개될 텐데. 연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죠? 다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 부정 청구, 의료기기 리베이트. 연구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 법무팀이 잘 해놨더군요. 준호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연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저는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마. 연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연구는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들 연구의 방문 이후 준호가 회사 법무팀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제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뿐만 아니라 제 집을 가로채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분명한 부동산 불법 증여예요. 아드님이 며느님 명의로 집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더군요. 준호가 들고 온 서류를 보니 분명 제 서명이 있었지만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의 최고 변호사팀을 제게 지원해 주었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필요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고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이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공범이었고 특히 제 집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진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검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진술하는 동안 준호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쫓겨나던 날의 일부터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던 날들까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와 며느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장은 특히 부모를 버린 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범죄를 넘어 인륜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재판날 연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구는 징역 4년, 며느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집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증여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게 되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바로 섰네요.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미 그 집에 대한 미련도 없었고 아들에 대한 분노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박주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사업적으로 만나다가 마음이 통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결혼식 때 앞자리에 계셔주세요. 준호의 부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앞줄 중앙에 앉았습니다. 준호의 형들도 그 옆자리였습니다. 고모님 덕분에 우리 동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큰형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경영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랑스러워요. 작은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 준호가 입장하면서 제게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객들은 궁금해했지만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식사 자리에서 형들이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우리가 준호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동생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죠? 준호의 새로운 사업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 말에 형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어요. 그날 이후 형제들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회사 일도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혼집에도 자주 초대받았습니다. 주인은 제게 늘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에서 드시고 가세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님은 저희 멘토세요.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젊은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자주 조언을 구했습니다. 준호의 형들도 이제는 제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고모님, 이 사업 계획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생이 성공한 비결이 다 고모님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경쟁하던 형제들이 이제는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큰형의 유통망과 작은형의 기술력, 준호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만나 시너지를 냈습니다. 준호의 아버님이 꿈꾸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준호의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회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힘을 합쳐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섰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아들 연구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을 지나다가 한 노숙자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노숙하던 때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그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노숙자 지원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이라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한 달 후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노숙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함께 일하면서 새 삶을 시작하시죠. 회사의 협력업체들도 동참했습니다. 청소부터 경비, 포장 작업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왔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새 삶을 시작했잖아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재단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주거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회사 기숙사의 일부를 제공하고 임대주택도 연계했습니다. 점차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에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 기업의 CEO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재단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성을 살려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모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그 할머니는 이제 재단의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노숙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기업인. 제2의 인생을 사는 푸드테크 여왕. 하지만 그런 수식어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은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 길거리에서 살다가 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그 청년은 이제 회사의 유망한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기술 교육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인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지원하겠습니다. 형제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형은 유통망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했고 작은형은 기술 교육을 도왔습니다. 재단은 점차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갔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부가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분들 중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새 삶을 찾는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사와디카. I want to learn Korean models.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사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재단 일로 바쁜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연구가 보낸 반성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침 준호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드님 편지인가요? 연애를 오라고 하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제는 할머니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주일 뒤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연구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20년 동안 분식집 하시면서 저를 키우신 일,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연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와이프가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당연한 결과겠죠. 이제는 정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출소 후에 정말 새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구야, 네, 어머니. 너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연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다 들을게요. 첫째, 출소하면 재단에서 일해야 해. 가장 낮은 직급부터 시작하는 거야. 둘째, 3년 동안은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해. 내 도움 없이, 너의 힘으로. 셋째, 매달 봉사활동을 해야 해. 노숙자들을 돕는 일이야. 연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어머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너가 저지른 모든 잘못의 시작은 거짓말이었으니까. 연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이제 좀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반성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저 역시 그런 기회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조건부 용서였습니다. 연구가 진정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연구의 몫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시간이 답을 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연구는 매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도소에서 하는 생활, 같이 수감된 사람들을 돕는 일, 하나하나 진솔하게 적어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단호하게,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이 제가 선택한 용서의 방식이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설레는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에서 우리 제품이 최고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대요. 특히 제가 개발한 레시피들이 호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해외 진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러브콜이 왔습니다. とても良いです. 현지 유통업체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식품 규제도 다르고 입맛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각국의 전통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맛을 살리되 현지인의 입맛도 고려해야 해요. 개발팀과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드디어 첫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맛을 이렇게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니.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맞춤형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운맛을 강화하고 동남아에서는 향신료를 가미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변함없었습니다. 정직한 맛, 깨끗한 재료, 정성스러운 레시피. 그것이 제가 고집하는 원칙이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급증하면서 공장도 증설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저를 찾아올 때면 즐거웠습니다. 고모님, 이 레시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맛은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하나하나 조언해주는 게 행복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식품 규제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재료, 정직한 제조 과정.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가치였습니다. 준호는 제 의견을 늘 존중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노하우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면 현지 반응을 자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고모님 레시피대로 하니까 다들 감탄해요. 성공이 거듭되면서 회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뻤던 건 직원들과의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원들은 늘 저를 찾았습니다. 각국의 전통 과자나 음식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고모님 드시고 의견 좀 주세요. 이걸 응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덧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에서는 제가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정직한 기업 정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음식을 자신의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은 제가 20년 분식집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해외 법인도 하나둘 설립되었습니다. 현지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문화는 달랐지만 음식에 대한 정성은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그 절망적인 밤을 보내던 그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순간도, 모두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여성 사업가들을 돕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한때 홀로 분식집을 시작했던 사람이니까요.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첫 기수에 50명의 여성 사업가가 지원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도 계셨고, 실패 후 재기를 꿈꾸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분식집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 손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까지. 수업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을 나누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사는 숫자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정직하게 시작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점차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는 반찬 가게를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단골이 늘어나요. 또 다른 제자는 케이터링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 힘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기수 졸업생 중 80%가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구 할머니의 제자들, 식품업계 새바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기, 3기로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회사의 전문가들도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마케팅, 재무, 법률 지식까지 실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돕는 문화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수끼리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민구 할머니의 제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회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디어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어요.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해 10개의 지점을 둔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다른 제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여성 사업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이 더 컸습니다. 제자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면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준호는 이런 저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 제 경험을 나누었을 뿐. 성공은 모두 그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5년이 지난 지금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돈이나 명예가 아닌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가치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행복합니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저를 찾아와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럴 때면 저는 말합니다. 아니야. 너의 노력이 만든 결과야. 나는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주세요.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준호가 보낸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재단의 수혜자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준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고모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한 명씩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한 분이 나왔습니다. 고모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장사하니 성공했어요. 회사 직원들도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부터 해외 시장 개척까지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연구가 들어왔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면서 차근차근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연구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연구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홀로 자신을 키우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구의 동료들이 증언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단의 노숙자분들을 위해 의료 봉사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모두가 할머니의 가족입니다. 뒤이어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제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 될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제 곁에는 이미 훌륭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 함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소원을 빌어주세요.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를. 촛불을 끄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5의 이순자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시장에서 떡집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아침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떡을 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줄 아시나요? 쌀을 불리고 시루에 찌고 떡매로 치고 반죽을 하고 다시 치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갔습니다. 명절 때는 이틀 3일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했지요. 그래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 떡은 항상 맛있어. 제 떡을 사가시는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하실 때면 그게 그날의 피로를 다 씻어주었으니까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현장을 지켰지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시간조차 없이 살았어요. 그저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우리의 낙이었지요.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저는 몰래 문고리에 찹쌀떡을 걸어두곤 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는 대기업 과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지만 결국 노력 끝에 공무원이 되었지요.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약사가 되고 싶다며 꿈을 키웠는데 정말 그 꿈을 이뤘어요. 세 자녀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했고 저마다 아이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한 푼도 못 모으고 전세로 살았어요. 떡집 하던 가게도 월세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전세금 5천만 원으로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어요.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했지요. 식구들 끼니를 챙기고 나면 저축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푹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하다고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고 가게 보증금은 겨우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큰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업무가 너무 바빠. 나중에 전화 드릴게. 작은아들은 이런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막내딸은 받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자가 높은 대출을 받아서 수술비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했어요. 중환자실, 일반 병실, 재활병원을 전전하며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서야 하나둘 병원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온 것은 간병이나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나눠낼 것인지 싸우기 위해서였지요. 너가 좀 내. 약 사면서 이것밖에 못 내나? 나도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 저는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자식들은 비용 문제로 티격태격했어요. 낙골당이 낫지 않나? 아빠인데 수목장이 낫지. 근데 누가 돈 내는데? 결국 장례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죠. 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돈이 바닥났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왔죠. 전세대출 이자라도 갚아주셔야 합니다. 은행원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어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대출 받은 거 갚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더군요. 가게 주인은 더 심했죠. 이러다가 전기세도 못 내겠네. 장사 접을 거면 빨리 말해요. 결국 오랫동안 지켜온 떡집 문을 닫아야 했어요. 순자 씨, 이제 어디로 가게? 시장 상인들이 저마다 안타까워하며 위로를 건네주셨죠. 아직 정하지도 못했어요. 떡집 정리할 때 나온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됐어요. 기계값 받은 게 전부였죠. 전세금 없이 구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부동산을 20군데도 더 돌았을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인데 그나마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중개사 말이 맞았어요. 다른 집들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은 기본이더라고요. 결국 그 집으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명절이면 을에 오는 줄 알았죠. 엄마, 이번엔 좀 바빠서. 전화로 대충 둘러대는 말투가 점점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빈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세배하고 떡국 먹는 장면이 나왔죠. 저도 예전엔 저렇게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자식들이 다 함께 찾아왔어요. 수상하다 싶었죠.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모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무슨 소리야? 요양원 얘기하러 왔어. 이제 혼자 사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엄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난 싫어. 난 여기가 좋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하는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더라고요. 커피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이제 우리도 한계야. 더 이상 못 참아. 엄마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우리 사이도 안 좋아져. 제발 좀. 나도 이제 둘째 생기는데 엄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우리 신랑이 엄마 얘기만 나오면 짜증내. 살다 이런 장모님은 처음이래. 요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래. 큰아들이 명세서를 꺼내더라고요. 셋이 나누면 한 명당 50만 원이면 돼.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그만해. 그딴 데 안 가. 이게 무슨 태도야? 우리가 이러니까 효도를 못하지. 이제 우리도 책임 못 져. 요양원 안 가시면 앞으로 용돈도 없어. 엄마 이러다 진짜 우리 얼굴 못 봐. 다신 연락도 하지 마. 막내딸은 제 눈도 안 보고 말하더라고요. 자식들은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죠.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려요.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울 것 같았죠. 문득 25살의 시장에 처음 자리 잡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새벽부터 밤까지 떡방아 소리를 내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식들 학비 대느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주도. 남편 병원비로 다 써버린 전세금. 그리고 지금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이게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우두커니 서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죠. 그렇게 2달을 버텼어요.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던 날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죠. 처음엔 창피해서 밤에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다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났죠. 여긴 우리 구역이야. 저쪽으로 가. 나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요. 깜깜한 창밖을 보며 한숨만 나왔죠. 녹슨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디에 폐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상자들을 무작정 주워 담았죠. 비가 온 날엔 젖은 박스를 말리느라 방 안이 엉망이 됐어요. 아주머니, 여기 박스 가져가세요. 동네 마트 주인이 건네주는 박스가 얼마나 반갑던지. 하지만 마트 앞에서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계시니까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보여요. 누가 버린 밥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한 번은 멀쩡한 화장대도 있었죠.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 사준 화장대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엔 너무 아팠어요. 저 할머니 폐품 줍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루 종일 고생해도 5천 원이 잘 안 나와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까지 가면 허리가 부서질 것 같죠. 할머니, 오늘은 폐지값이 떨어졌어요. 고물상 아저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다들 자식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한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셨어요. 딸이 셋인데 다들 시집 가고 나니. 또 한 분은 한숨만 쉬셨죠. 우리끼리 모이면 자식 얘기만 하다가 헤어져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길거리에 송편 파는 냄새가 가득했죠. 떡집 하던 때가 생각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고 큰아들 번호를 눌렀죠. 아들 엄마야. 추석 잘 보내라.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한테도 보냈어요. 건강해라. 이것도 익십.
막내딸한테는 좀 더 길게 써봤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니 감기 조심하고. 역시 답이 없었죠. 명절날 아침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떡집에서 송편 냄새가 났어요. 울컥해서 그냥 지나치려는데 떡집 주인이 부르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따뜻한 송편 한 봉지를 주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괜찮아요. 드세요. 괜찮아요. 그 송편을 들고 집에 와서 혼자 울면서 먹었어요.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설마 나처럼 이렇게 혼자는 아니겠지.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기 지나가는 젊은 여자가 우리 딸 같기도 하고, 양복 입은 회사원이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정신 차리면 또 눈물이 나죠. 비 오는 날이면 폐지를 못 주워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창밖만 바라보다가 지갑을 뒤적여봐도 1,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 그래도 자식들한테 전화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자존심이라는 게 생겼나 봐요. 1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식들 생각이 났죠. 큰아들 생일에는 문자도 보내지 못했어요. 작은 아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은 이웃에게 들었고요. 막내딸이 둘째를 가졌다는 것도 동네 마트 주인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자식들의 삶에서 멀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초여름 날이었어요. 늘 그랬듯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갔죠.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멀리서 청소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번화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쪽으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큰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간간히 택시 한두 대가 쌩하고 지나갔죠. 술에 취한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머, 저기 할머니. 취한 젊은 여자가 절 가리키며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카트만 끌었죠. 새벽이면 이런 시선들을 많이 받아요. 어떤 날은 취한 사람들이 돈을 쥐어주려고 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안쓰러웠나 봐요. 하지만 전 그런 동정이 싫었어요.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죠.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장마철이 다가오나 봐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목도 아팠죠. 그래도 오늘은 꼭 10,000원은 벌어야 했어요. 며칠째 라면만 먹어서 그런지 속이 쓰렸거든요. 큰 건물들 사이로 난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여기 골목 안쪽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버리는 박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번듯한 건물 앞 화단에 무언가 까만 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지나치려고 했어요. 폐지나 빈병도 아닌데 주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왠지 발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지갑이었어요. 좋은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비싼 지갑인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런 지갑은 백화점 가서도 구경만 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주워들었어요. 새 것처럼 깨끗한 지갑이었어요. 손때 하나 묻지 않은 걸 보니 얼마 안 쓴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봤어요. 현금이 꽤 두툼하게 들어있었어요. 세어보니 3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반들반들한 명함도 한 장 있었죠. 명함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대기업 로고가 선명했거든요. 전무라는 직함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 회사 회장님 아드님이라고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났죠.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300만 원이면 월세 6개월치도 더 되는 돈이었어요. 이 돈이면 당장에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을 텐데.
지갑도 비싸 보이니 전당포에 맡기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올 것 같고, 화단 옆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월세 걱정 없이 반년은 살 수 있을 텐데. 라면 말고 제대로 된 밥도 먹을 수 있고, 병원도 가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의 것을 가질 순 없었죠.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내 돈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지갑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주인의 다른 연락처 같은 게 더 있나 싶어서요.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었고 운전면허증도 보였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가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지금쯤 이 지갑을 찾느라 안달이 났겠죠. 이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렸으니. 그래요, 돌려줘야 해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어요. 카트는 잠시 골목 안쪽에 숨겨두었어요. 이대로 회사로 가볼 생각이었거든요.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회사에 사람들이 출근하겠죠. 그때 가서 지갑을 돌려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제 모습이 걱정됐어요. 폐지를 줍느라 먼지 묻은 옷차림이었거든요. 손도 더러웠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큰 회사 로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근처 공원 화장실에 가서 최대한 옷도 털고 머리도 단정히 했어요. 손도 깨끗이 씻었죠. 비록 낡은 옷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는 보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 회사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경비원이 저를 의심하면 어쩌지? 지갑을 주웠다고 해도 안 믿으면 어떡하지? 도둑으로 오해하면 어쩌나? 그래도 가야 했어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아침 일찍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이 햇살을 반사해서 눈이 부셨죠. 사람들이 하나 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까만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걱정이 됐어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렸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수십 명씩 지나다녔죠.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저 전무님을 뵈어야 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지갑 주인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느라 바빴죠.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한참을 더 기다렸어요.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직원이 절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민망했지만 꾹 참고 기다렸죠. 잠시 후 키가 큰 젊은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명함 속 사진의 그 사람이었죠. 전무님, 저 이거.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잃어버린 지갑인데 그가 지갑을 받아들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이 지갑을 주우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 할머니와 참 닮으셨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어디 계시는지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전 그냥.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는데 그분이 막아섰어요. 할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제발요. 결국 근처 호텔 식당으로 가게 됐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했죠. 남편 병원비로 전세금을 다 써버린 일. 자식들이 등을 돌린 일. 새벽마다 폐지를 주어야 하는 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할머니 생각이 난다면서 자꾸 눈물을 훔치시는데 저까지 마음이 아팠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지갑 속 현금 얘기가 나왔어요.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렇게 가져다 주시다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가 만류했어요. 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뵈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제게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불쌍한 할머니를 돕기 위한 호의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이곳에서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좋겠어요. 일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저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뒤, 자식들이 등을 돌린 뒤, 그리고 폐지를 줍는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부터 맡았어요.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나르고 식판을 정리하는 정도였죠.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제 몸에는 차라리 익숙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었고 고생한다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이 반찬 좀 드셔보세요. 오늘따라 맛있게 됐어요. 식당 직원들은 저를 친절하게 대했고 무엇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젊은 직원들이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몇 번 말을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졌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퇴근길에 일부러 제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상사한테 혼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안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떤 일이든 버티고 나면 좋은 날이 온단다. 나는 떡을 만들며 40년을 살았어. 때론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잘 컸지. 인생은 그런 거란다. 젊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폐지를 줍던 지난날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식당의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저를 먼저 찾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제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작은 선물을 건네주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목도리 하나 사왔어요. 겨울에 쓰세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랫동안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무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어디 좀 가시죠.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월세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지갑을 주었을 때도 같은 고민을 하셨겠죠. 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건 보답이 아니라 저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집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구내식당으로 출근했고 저를 기다리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어요. 퇴근 후에는 따뜻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반지하 월세방에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지요.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식당 안이 하나둘 분주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내식당 문이 열리더니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오셨다.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회장님이 직접 구내식당을 방문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허둥대는 사이 저는 조용히 조리대에서 국을 휘젓고 있었어요. 오늘 점심은 된장국인가요? 전무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회장님을 모시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더 긴장한 듯 식사를 하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네. 오늘은 직접 끓인 된장국이에요. 멸치랑 다시마로 진하게 육수를 내고 시골에서 공수한 된장으로 만들었어요. 회장님은 조용히 식판을 들고 줄을 서셨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한 국자 퍼서 식판 위에 올려드렸어요. 회장님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국을 한 입 떠서 드시더니 순간 멈칫하셨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 삼키는 모습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 맛이, 회장님의 얼굴에 감탄과 놀라움이 서렸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맛이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회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된장국을 뜨셨고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든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된장을 직접 띄우셨지요.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내시고 마늘을 살짝 넣어서 감칠맛을 더하셨는데 이 맛이 그때 그 맛입니다. 회장님은 국을 한 숟갈 더 뜨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종종 구내식당에 오셨어요. 직원들과 같은 줄에 서서 밥을 받고 제가 만든 음식을 드셨어요.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건네셨죠. 이거 직접 만드신 거죠? 역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다르네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은 점심을 드시고 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할머니, 저희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특별식을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부탁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요? 아, 네. 할머니가 만든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기 전날 저는 직접 장을 봤어요. 싱싱한 재료를 골라 꼼꼼하게 준비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 손님을 위한 특별한 한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나물 반찬,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떡까지 준비했어요. 손님들은 식사를 하면서 감탄을 쏟아냈어요. It's been a while since I've received such a nice and warm meal. It's not just a simple meal. It's a heartfelt dish. 회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마다 저에게 특별식을 부탁했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제 음식을 먹은 손님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어느 날 전무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하신 거 아세요? 다들 할머니 음식을 기다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버티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렇게 저는 회사의 자랑거리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 얼굴도 창백해 보이셨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국을 뜨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전무님이 급히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순간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던 날. 병원에서 눈을 감고 있던 그 모습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병원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병실에는 가족들과 몇몇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병원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더군요. 입맛이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병실에는 영양사가 챙겨주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회장님은 제 음식을 원하고 계셨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재료를 준비했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된장국을 정성껏 끓였어요. 따뜻한 밥과 함께 조그마한 도시락 상자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다음 날 병실을 찾았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죠. 제가 도시락을 열어보이자 회장님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거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드셨죠. 따뜻한 된장국을 한 모금 삼키시더니 눈을 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손맛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가를 훔치셨죠.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천천히 밥을 드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식들에게 외면받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가셔야지. 더 이상 책임 못 져. 그렇게 모질게 돌아섰던 자식들. 오랫동안 저를 찾지 않던 그들. 저는 누군가의 엄마였지만 결국 혼자가 되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보이는 이 사람은, 제가 끓인 국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이 사람은 제 진심을 기억해주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병원으로 갔어요.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였고 점심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을 준비해 가져갔어요. 병실 문을 열면 회장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기셨죠. 오늘은 무슨 반찬입니까? 어제는 된장국을 드셨으니 오늘은 쇠고기 미역국이에요. 기운 내셔야죠. 이러다 살이 찌겠군요. 그렇게 농담을 하시며 밥을 한 숟갈 뜨셨죠. 저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제 음식을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날 전무님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저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회장님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직 기운을 다 찾으신 게 아니라서요. 조금 더 드셔야 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다시 밥을 지을 줄은요. 전무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네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며칠 뒤 회장님은 드디어 퇴원을 하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국을 떠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앞으로는 할머니 밥을 계속 먹어야 하니 조심해야죠. 병원 문을 나서면서 회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계셔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눈물을 흘렸어요. 외롭다고 생각했던 내 삶에 다시금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저는 다시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직원들은 제 음식을 반겼고 회장님도 가끔 식당을 찾아와 밥을 드셨어요. 전보다 더 건강한 얼굴이었고 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셨죠.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구내식당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순간 제 손이 굳었어요. 돌아보니 제 자식들이 서 있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저를 외면했던 그들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옷차림에 얼굴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쩐 일이야? 저는 일부러 무심한 듯 말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정리했죠. 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 우리가 모시러 왔어요. 모시러? 엄마가 여기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이들. 하지만 제가 힘들 때는 외면했던 그들.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바빴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막내딸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편히 사셔야죠.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좋은 집도 구했고,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회사 내에서 제 이야기가 퍼진 모양이었어요. 회장님의 신임을 받고 있고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을 위한 특별식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 자식들은 그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과거 제가 폐지를 줍고 있을 때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모시겠다고 나선 이유는 결국 대기업 회장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같은데 갈 필요 없어요. 우리랑 같이 지내요. 그래, 우리가 다 준비했어. 엄마도 가족이랑 함께 살아야지.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그들이 제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등을 돌린 날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아플 때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다투던 모습. 장례식장에서 비용을 두고 싸우던 모습. 내가 혼자 남았을 때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모습.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는 것을. 됐어. 제 말에 자식들이 움찔했어요. 뭐가 됐다는 거야, 엄마?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와서 갑자기 찾아와서 모신다고? 아니. 너희가 정말 나를 원해서 온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는 내가 폐지를 줄 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날 모시겠다니 왜일까?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가 필요하지 않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우리 정말로 반성했어. 이제라도 함께 지내자니까. 그런 말은 내가 정말 힘들 때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건 의미 없어.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 너희가 진짜 내 걱정을 했다면 내가 폐지 주울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겠지. 하지만 너희는 그땐 오지 않았어.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자식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막내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족, 너가 날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그때 그렇게 외면하지 않았겠지. 작은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러다 우리 진짜 못 볼 수도 있어. 그래도 돼. 나도 너희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자식들은 떠났어요. 그들이 사라진 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회장님은 조용히 제 앞에 앉았어요. 전무에게 들었습니다. 자식분들이 찾아오셨다고.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흔들렸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차를 마셨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회사 자문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식당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명예직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할머니의 경험과 통찰이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저 예전처럼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나이든 제가 과연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해야지. 그렇게 저는 직원들의 복지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식당을 찾는 직원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요즘 식사는 괜찮으세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요. 식사를 서둘러 먹어야 하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음식 맛은 좋은데 가끔 메뉴가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야근할 때 저녁 식사가 부족해서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직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들으니 개선해야 할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점심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기존보다 점심시간을 30분 늘리고 2개의 타임으로 나누어 운영하게 했죠. 그렇게 하니 식사 시간이 여유로워졌고 직원들은 훨씬 만족스러워했어요. 다음으로 메뉴를 다양화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주로 한식 위주였는데 직원들의 취향을 반영해 양식과 일식, 중식도 추가했어요. 그리고 매주 특선 메뉴의 날을 만들어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갈비찜이 나와요. 이번 주 특선 메뉴는 일본식 돈카츠래. 직원들은 매주 새로운 메뉴를 기대하게 되었고 식당의 분위기도 활기차졌어요. 또한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저녁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은 직원들이 편의점 음식을 먹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회사 지원을 받아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야식 메뉴를 마련했어요. 와, 드디어 야근할 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야식 메뉴 덕분에 회사 오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구내식당의 변화가 회사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업에서 대기업의 혁신적인 사내 식당 운영이라는 주제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어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런 식당 운영이 정말 필요하네요. 타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 식당을 방문해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경제지에서는 직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직원들이 원하는 걸 듣고 도와준 것뿐이에요.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늘 그러시죠.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회사는 저를 위한 작은 행사를 열어줬어요. 직원들은 한 명 한 명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회사가 더 따뜻해졌어요. 저희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한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폐지를 줍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회사는 제 제안으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은퇴한 분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경험이 필요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필요해요. 서로 돕고 배우는 관계가 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줄 멘토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젊은 직원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멘토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균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나도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서로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반응이 좋았지만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다른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도 도입해야겠어요.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네요. 어르신들에게도 의미 있고 젊은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여러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시니어 멘토링 문화가 확산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구나. 그러던 중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며칠째 구내식당에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식당에 들러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점심 무렵 전무님이 식당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회장님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전날 늦은 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장례식장은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임직원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조문을 왔고 회사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한쪽에 조용히 앉아 회장님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제 곁에 계셔 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따뜻한 미소로 된장국을 드시던 모습, 병실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밥을 드시던 모습, 직원들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던 모습.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개된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를
우리 회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명예이사로 임명해 주길 바랍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유언입니다. 회사 내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유족들은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저를 명예이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은 회사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존중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폐지를 주워가며 하루를 버티던 나날. 그러나 지금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명예이사가 된 후 저는 더 체계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죠.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려니 허전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잃고 폐지를 줍던 그 시절. 세상에서 버려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운 좋게 기회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필요해.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이 제2의 인생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처음엔 몇몇 기업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어요. 재취업 교육. 어르신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제공했어요. 간단한 컴퓨터 교육부터 카페 바리스타 과정, 요양보호사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죠. 멘토링 및 상담.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젊은이들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이것은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장판이었어요. 창업 지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전통시장 내 작은 가게 운영부터 온라인 쇼핑몰 창업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했어요. 사회공헌 활동.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어린이 돌봄, 반려동물 보호소 자원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평생 해보고 싶던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나이를 먹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초조한 얼굴로 모시러 왔다는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거든요.
막내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너무 늦었죠? 늦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다행이지. 큰아들이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억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했더라고요.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 엄마한테 해드린 게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그들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동안 내심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야 솔직하게 말하니 좋네. 자식들은 제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용서한다. 막내딸이 흐느껴 울었어요. 작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그들에게 기대는 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전처럼 그들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고민이 많아. 엄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엄마, 우리 애들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엄마는 어떻게 했어?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한때 저를 외면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며 화가 났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조차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식들은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구나.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차를 마셨어요. 예전처럼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의 제 삶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합니다.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떨어진 지갑 하나로 시작된 제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